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셨고요. 그래서 좀 경제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강남대의 김병준 교수입니다. 지 소개를 사회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원래 전공은 이제 제가 석사까지 경제학을 하고 경영학의 재무관리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 경력은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경력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경험과 회계학적 지식 그리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앞에서 교수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 검찰의 지금 이 부당성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봐도 한 사건을 갖고 두 개로 세 개로 부풀리면서 계속 올라가는다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정말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권으로 이게 왜 분식이 아닌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제일 쟁점이 콜옵션인데요. 콜옵션은 그 재산권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 지금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에 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때문에 재무제표 주석사항이라는 데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에피스, 즉 그때 당시에 지배 종속 관계를 종속기업으로 평가한 에피스를 분명히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기재를 했고 콜옵션도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명시는 안 했지만 49.9%까지 취득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자본시장법에 저는 법규 위반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쟁점이 되는 건 아예 아까 갭에서 아까 숭실대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갭에서 IFRS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고 잘 말씀해주셨어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은 비교적 좀 깐깐하게 규정을 다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ystem에서는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보죠. 그걸 이제 자세히 이렇게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회색지대인데 뭐가 회색지대냐? 그 지배기업, 그러니까 종속기업으로 평가하느냐, 관계기업으로 평가하느냐, 이건 경제적 실체를 따집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실체로 내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것은 지배 종속 관계를 인정을 해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자회사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전체 회계학과의 공통된, 그러니까 majority 어카운티스트들이죠. 근데 그런 의견들을 전부 무시하고 검찰이 지금 소위 참여연대 쪽의 주장만 받아들여서 지금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회사로 평가할 때는 어떤 기법을 쓰느냐? 우리가 이제 장부가치라고 얘기하죠. 장부가치를 취득 원가로 평가합니다. 취득 원가는 돈 내갖고 주식 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낸 돈만큼 그 돈 낸 것을 장부에 기록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취득 원가로 기록을 하고요.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관계회사로 평가할 때면 공정가치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공정가치로 바뀌었을 때는 IFRS는 명확하게 공정가치로 해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공정가치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흔하게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시장의 주가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주가.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죠. 근데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객관성 있는 주가가 있습니까? 상장도 되기 전에. 물론 바이오로직스 자체도 상장도 안 된 상태였지만 에피스 자체의 주가가 없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된다? 나름대로 best estimate로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DCF, Discounted Cash Flow 이렇게 얘기합니다. Discount Cash Flow를 보통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건 뭐 막 떡 주무르듯이 주물 수 있고 그거 그냥 조작의 원천이야. 틀렸습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근거가 명확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 하에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로 적용을 했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평가를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의 일종인
Risk Adjusted Net Present Value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뭐 강의 시간이니까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위험을 조정한 캐시플로우입니다. 이때 캐시플로우를 아무렇게나 떡뚜간 해갖고 내년에는 한 3천억 이익 날 것 같아. 후년에는 한 5천억 이익 날 것 같아. 이렇게 막무가내로 잡는 게 아니라 경제적 실체에 근거해서 확률적 방법으로 위험과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을 평가해서, 그러니까 그게 risk adjusted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로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또 현재가치 평가라는 게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간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인율이라는 건 우리가 분모에 들어가는 나누기 표시인데요. 할인율을 보통 사람들이 이자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기업에 대한 할인율을 쓸 땐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주식과 사채의 복합 수익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에서 얼마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느냐, 사채로서 이자 지급을 얼마 해야 되느냐, 요거의 복합 수익률이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인데,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을 굉장히 높게 반영했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10%. 그 당시에요, 2016년도에요, 웬만한 한계 기업이 8%였어요. 그러니까 벤처 기업이 8%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에피스도 다 당연히 벤처 기업이긴 하죠. 근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대기업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10%를 썼다. 이거 굉장히 보수적인 거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risk adjusted method를 딴 거고 그냥 캐시플로우를 뚝딱뚝딱 이렇게 예측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성공 실패 확률을 따져서 예측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뭐다? 기업가치 5조 3천억입니다. 그것을 언제 반영했다? 2016년도에 계산해서 2015 회계년도에 반영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왜 그 바뀌었을까? 그 이유를 댈게요. 자, 검찰에서 뭐냐면, 야, 니네들 이거 부풀려갖고, 부풀려갖고 기업 가치 왕창 크게 한 다음에 제일모직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지렛대로 삼아서 삼성 합병 비율을 모직에 유리하게, 즉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한 경영승계의 일환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제가 볼 땐. 하나도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 시점이 달라요. 어떻게 됐냐면은, 자, 바이오시밀러라는 제품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이오 의약품은요, 일반 화학 제품 의약품하고 달리 인체의 DNA, 면역, 항암, 우리가 항암제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화학 항암제, 그 다음에 뭐 면역 항암제 이런 게 있는데, 면역 항암제가 바로 그 인체의 구조, 그래 생리학적 구조, 거기에 특별한 DNA 성분, 그것을 뽑아내야지 이 의약품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단가가 비싸요. 그러니까 화학품 몇 개 뜨도록 하는 건 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특허 만료가 기간이 끝났을 때 복제의약품을 우리가 시밀러라고 합니다. 근데 같은 복제의약품인 일반 제너릭하고 달라요. 제너릭하고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엄격한 FDA 1상, 2상, 3상을 통과해야지 판매 승인이 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에피스가 신설범위이기 때문에 FDA 1상, 2상, 3상이 통과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니까 위험이 가득했습니다. 위험이 가득하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경제적 실체에 있느냐, 사장까지 임명을 하고요. 에피스의 사장을 로직스가 임명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4명을 파견했어요. 근데 저쪽에 바이오젠 합작법인은요, 15% 투자한 것에 그쳤고, 그 다음에 이사 1명 파견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젠은 나스닥하고 회견해서, 바이오 에피스 그거 삼성 거야. 삼성 바이오로직스야. 그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경제적 실체, 그 정도면 충분한 입증 자료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종속기업 맞는 거죠. 그걸 두드려갖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불법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바뀐 거 다시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죠. 왜 바꿨냐? 자, 그 시밀러 제품이요, 엄격한 3상을 허가 나야지 시판 허가가 떨어져요. 시판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캐시플로우가 완전히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과거에는 불확실한 3천억이 됐다가 이번엔 확실한 5천억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그게 언제 시판 허가를? 국내외에서 2016년 1월까지 에피스의 바이오 시밀러 신제품이 전부 허가를 맡았어요. 그러면요, 적어도 빠른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적어도 몇 천억 원의 제품 판매 수익이 가시화되는 상태가 됐다. 그럼 주주한테 알려줘야죠. 그거를 주주한테 알려줘야죠. 알려줄 의미가 있습니다. 바이오로직스는
투자법인이니까 그러면 공개 의무에 의해서 그것을 공정하게 시가평가를 한 거고 그 시가평가를 할 때 어떻게 했다? 아까 Risk Adjusted Net Present Value 법을 사용했다. 제가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잡은 게 5조 3천억이에요. 자, 우리가 말이 엇갈리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조 3천억이 그럼 왜 보수적인 평가인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에피스 주가는 상장이 안 됐어요. 나스닥 상장을 했는데 아직 미뤄져갖고 내년도에 상장할 건데 지금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 시가총액으로 봅시다. 50조입니다.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11월에 상장되는데 상장된 시 시가총액이 4조 원에 불과했어요. 2년 지나고 얼마 올랐다? 33조 원. 지금 얼마다? 60조까지 갔다가 좀 떨어져서 50조 원이에요. 자, 그럼 답이 나오죠? 자, 미래로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5조 3천억 에피스 주가 어떻게 앞으로 나스닥에 내년에 상장할 때 적어도 미니멈 시가총액이 30조 원 이상이라고 장담하고 있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증권시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좀 받아들여야죠. 아니 검찰이 이렇게 하고 아니 증권시장 자체를 부정하면은 시장 메커니즘을 부정해갖고 판결을 한다면 그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회계기준 변경이 정당한 절차예요. 무슨 경영승계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아, 주주들, 자기 주주들, 로직스는 자기 주주들한테 알릴 의미가 있어요. 내 투자법인 에피스에 대해서. 그리고 지배권은 상실됐죠. 당연히 지배권은 왜 상실됐냐? 자, 콜옵션에 대해서 아까 박용진 의원 얘기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무식한 얘기를 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자, 콜옵션은 행사 가격이 있어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로직스가 바이오젠에게 에피스 주식을 담보로 에피스 주식을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 그러면 콜옵션 매각자는 누구? 로직스고 콜옵션 매입자는 누구? 바이오젠이에요. 그 바이오젠은 예를 들어서 에피스 주가가 잘 보세요. 에피스 주가가 한 20만 원 됐다. 그러면 5만 원에 사갖고 20만 원에 팔으면 되니까 15만 원 차익이죠. 그걸 우리는 in the money 옵션이라고 합니다. 즉 돈이 되는 상태, 내가격 상태 옵션. 근데 만약에 5만 원의 가격이 정해졌어요. 정해졌는데 지금 상장이 안 돼서 이건 15,000원밖에 안 돼. 15,000원에 팔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Out of the money 옵션. 돈이 안 되는 옵션. 외곽 옵션입니다. 자, 그러면 2014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 지금 기업 가치 평가가 아까 장부 가치로 평가했잖아요. 에피스를. 그럼 5,000원에 불과하게 평가했다고요. 그러면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out of the money 옵션인데 그거 행사하겠습니까? 안 하니까 경제적 실체가 없어진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지배기업으로서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판 허가가 났어. 이거는 기업 가치가 변동되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됐어요. 아유, 확실하게 지금 현금 캐시플로우가 창출될 수 있는 게 보이잖아요. 보일 때는 알려줬죠. 알려줘서 그때 가격이 얼마예요? 대충 계산해서 한 34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수에 따라 다른데 그 당시에 주가가 한 660만 주를 치면 한 4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 당시 한 800만 주를 치면 33만 원. 그 다음에 나중에 1000만 주를 계산하면 27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한 27만 원짜리 에피스 주식이에요. 그럼 바이오젠 입장에서 이 에피스 주식 27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사래. 안 사면 바보죠. 미친 사람이죠. 바이오젠은 당연히 구두로서도 그 기록이 나옵니다. 구두로서도 우리 2016년도에 들어갈게, 행사할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셔야죠. 그건 무슨 모략 술수 이런 소설 쓰는 얘기 하지 말자고요. 합리적으로 봐서 아니 바이오젠이 지금 콜옵션을 실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바보가 아니라면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배권 상실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학자라면 좀 합리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삼성을 두둔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삼성하고 하나도 인연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훨씬 더 삼성이 주장하는 바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료도 공표된 외부 자료밖에는 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다. 그 세 번째 쟁점인 콜옵션 부채를 1조 8천억을 계산을 했는데 그게 자본 잠식 우려되는데
그 자본 잠식을 시키지 않으려고 고평가시켰다. 참 무식한 주장입니다. 왜 무식하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내가격 옵션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은 아직 옵션이 실행이 안 됐어요. 실행이 안 됐으니까 에피스 주식을 줘야 돼요. 에피스 주식을 줘야 되는데 얼마 줘야 돼? 얼마 줘야 되는 몰라. 모르는데 그게 DCF로 평가한 게 주당 27만 원이래. 그럼 27만 원에서 얼마 들어와야 돼? 5만 원 들어오죠. 그럼 22만 원 아직 주식을 내주면 돼요. 주식을 내준데 그 22만 원 거는 그냥 평가액에 지나지 않아요. 영어로 accrual basis income입니다. accrual basis는 cash basis가 아니라 일단 발생 이익이라고 그래갖고 평가된 그렇지만 미래에 가까운 미래 현금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그걸 accrual basis라고 그래요. 자, 그 accrual basis에 예를 들어서 차액이 22만 원인데 그거 어떻게 내줘야 돼? 주식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 아직 안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콜옵션 부채로 1조 8천억이 그 차익이 계상되는 거예요. 만약에 검찰 주장대로 야, 니네 그 과대평가했어. 그 기업가치 낮죠. 그리고 이것만 1조 8천억 계산해. 그러면 참 정말 무식하다는 소리 돼요. 이거는 기업가치를 1조 8천억은 아까 주당 27만 원으로 평가해놓고 그 다음에 에피스에 대해서 에피스에 대해서 이익하지 말라고 바이오로직스가 자기 보유분에 대해서는 주당 15,000원으로 평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주대를 다 회계 기준을 멋대로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도 무시하고 기준도 바꾸고 검찰 얘기는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웃기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검찰 주장대로 예를 들어서 너 멋대로 그렇게 27만 원 평가하지 말고 15,000원으로 장부가격대로 원래대로 평가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이오전한테 돈 받을 거 아니에요. 돈 받고 나중에 내줄 주식이 굉장히 값어치가 줄어드니까 거꾸로 돈을 더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콜옵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검찰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세 가지 주장 논점이 다 거기서 분식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죠. 지금 시간이 없어. 근데 1대 0.35도 지금 드릴 말씀이 한참 남았는데 지금 이제 앞에서 또 말씀을 이거 한 가지만. 자, 그러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구모직과 그 물산의 합병 비율 1대 0.35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보기로 합시다. 검찰의 주장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모직의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많으니까 그 유리하게 해갖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주식을 당시에 2014년도에는 물산만 가지고 있었어요. 물산이 3.51%, 그 당시에 시가총액 7.9조인데 그 물산이 다 장부가치, 공정가치 평가, IFRS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투자유가 정도는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삼성전자는 주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주가로 7.9조 원이에요. 7.9조 원 다 장부에 반영했어요. 근데 쭉 내려갔어요. 삼성물산 주가는. 왜 내려갔을까요? 아까 최준선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실 요인이에요. 건설회사 부실이 무지막지하게 나왔거든요. 2조 원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상사 부실이 1조 원이었고 그거 어떻게 밝혀졌어요? 나중에 2016년 1사분기에 벌써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시장은 투명한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 주가 조작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해요? 주가 조작 증거 있잖아요. 그거 예를 들어서 자본금 100억짜리, 200억짜리 이거 주가 조작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거는 덩치가 5조, 10조 되는 거면요. 얼마를 들여야지 주가 조작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덩치만큼 5조, 10조 원의 자금을 동원해야지 주가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그 가능하다고 보는 거는 증권시장을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뭐하러 증권시장을 내놓고 거기서 거래를 시키냐 이거예요. 다 때려 부시고 우리나라에서 기업 만들지 말자 이거이지. 증권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조성된 가격이 거울이잖아요. 거울. 실체의 거울. 미래 캐시플로우의 거울. 그거를 믿고 1대 0.35는 저는 정확하다 판단하고 덧붙여서 그것을 제일모직에는 바이오 신산업에 대한 미래 캐시플로우의 가치가 반영이 됐고 그래서 주가가 올랐고 구물산에 대해서는 부실 요인을 반영해서 주가가 내렸고 그것뿐입니다. 시장은 항상 정당합니다. 시장대로 판결하면 1대 0.35 Why not? 그래서 저는 다 정당하다는 것으로 분식이 아니다. 그리고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